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갈등이 다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며칠 전에 미국 정치는 폭락장치를 이루다가 또 어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1일 관세 100% 부과까지는 시간이 아직 많다라고 하면서 협상의 여지가 열려 있는 것처럼 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중국 전문가입니다. 우수근 교수 모시고 상세하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야, 이게 롤러코스터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미중 간의 지금 갈등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다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11월 1일 이제 관세 100% 추가 부과를 놓고 뭔가 줄달리기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하는 것인지, 일단 먼저 분석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다. 좌불안석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렇게 찔러봤다 안 되니까 바로 그 다음에 자신의 말을 번복하고, 또 이렇게 했다 안 되니까 또 이렇게 하고, 이전에는 똑같은 행동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중국도 마찬가지 그 예측 불가한 트럼프의 전술이 참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하도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장기전의 태세로서 저 사람 말 어떻게 믿어?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또 번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더 많이 힘들어지게 되면은 그때 가서 좀 본격적인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장기전의 태세로 트럼프 대통령의 좌불안석 국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자, 최근에 그러면 틱톡을 미국 기업이 인수함으로써 중국과 관련된 갈등이 해소되는 상황까지 갔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100% 추가 관세를 요구하면서 트럼프가 강공으로 나왔느냐라는 것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정말 우리한테 덤비고 있네라는, 좀 자기 입장에 생각할 때는 이거 안 되겠네라는 생각이 강한 것이겠죠. 그래도 어쨌든 세계 최대의 패권 대국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했다고 그 과거와 달리 이젠 조금 컸다고, 뭐 속되게 말한다면요, 좀 컸다고 그 히스토리라든가 핵심 광물을 가지고 반공을 가해오기도 하고, 또 우리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지금 상태에서 조금 더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품목별 관세와 관련된 이제 그 관세율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미국이 좀 더 이제 유리한 국면을 끌기 위해서 아예 100%라는 폭탄을 던졌다. 그런데 중국은 생각보다 놀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만 중국은 이미 내성이 생긴 것이죠. 중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어쨌든 묵묵하게 꾹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나온들, 일단은 예를 들면은 지금 중국이 히토리를 가지고 약간 반격을 가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타격을 입은 것을 본인이 말을 스스로 바꾸면서 행동하면서 다 느끼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국이 앞으로 반격을 가할 수 있는 것이 더 많거든요. 히토리뿐만 아니라 미국의 방산업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전기 자동차라든가 AR라든가 반도체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원자재 같은 것이 60여 가지 종류를 더 갖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생산하는 주요 약물의 약품 중간 대체제 같은 것도 중국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황을 보고 미국이 그렇게 나오면은 또 한 번 반격을 취한 다음에 또 상황을 고려한 다음에 또 반격을 취하는, 이제는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트럼프의 좌불안석 국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의 반도체 첨단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이제 원재료인데, 이걸 지금 중국이 일종의 세계 시장을 장악 또는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전략 중에 하나로 원가 이하로 히토류를 전 세계 시장에 공급하고 있어서 다른 어떤 국가도 히토류를 현재와 같은 중국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 중국이 고도의 정치적 계산을 가지고 히토류 일종의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맞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실컷 좋건 현실적으로 중국의 이 사회주의 체제가, 우리는 일당 독재했고 안 좋게만 생각하는데, 지금 바로 이와 같은 대립 측면에서는 사회주의 체제가 빛을 발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중국 정치권은 단결돼 갖고 중앙에서,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일치 단결해서 원가 이하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국가 정치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딱 하게 되면은 야당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딱 그대로
정말 일사불란하게 지켜나가지 않습니까? 수행해 나가는데 미국 같은 경우나 우리 같은 경우는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은 먼저 야당이 반대하고 경제권에서 반대하고 그렇다고 뭐 반대 소리가 넘어야 될 난관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중국은 그런 것이 필요 없고 쭉쭉쭉 밀고 나가고 더군다나 히토리 같은 경우는 원가 이하뿐만 아니라 히토리를 갖다가 정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공 기술도 중국을 따라오기 쉽지 않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히토리 하나만 가지고도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한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걸 중국은 알고 있죠. 다만 중국이 그렇게 아주 강공으로 처음부터 나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하고의 대립 속에서 사드에 대해서 중국이 상당히 우리에게 타격을 많이 줬지 않습니까? 한한령으로 인해서. 그래서 한국 민심이 한순간에 중국에 멀어지게 됐지 않습니까? 중국은 그걸 갖다가 자기들이 너무 그 좀 과하게 반응 조치를 취했다라는 그 반성을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히토리 같은 경우도 히토리 외에 다른 것 취할 수 있는 것 대두도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게는 취할 만한 것이 아직 많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보면서 플랜 B, C, D, F를 어떤 것을 어떻게 내놓을 것인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보면 이 관세 전쟁이 결국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야 할 것은 이 중국하고의 패권 대립, 관세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 내부적 미국 국내적 내부로도 그 단순한 대립이 아니라 사분오열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 우방들도 미국으로부터 많이 이탈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내년에 자신이 정말 중시하는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중간선거에서 잘 이기기 위해서라면은 지금 관세 전쟁으로 의해서 미국 국내의 소비세가 인상되었고 물가가 인상되었고 국민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관세 전쟁을 트럼프 대통령을 오래 끌고 가기도 쉽지 않은 그런 형국이거든요. 따라서 제가 볼 때 이 관세 전쟁을 매개로 한 미중 간의 대립 같은 경우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시점에서 약간 좀 고개를 숙이면서 봉합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고기를 숙인다는 표현을 하셨지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특정 수준에서 합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단기적으로 나타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전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봉합하지 않으면 미국도 가장 먼저 힘들고 중국도 힘들고 전 세계 경제도 파급력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또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미국한테도 들어갈 테니까요. 이걸 계속 이끌어 간다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 들으면 지금 이제 미중 간의 패권 전쟁, 군사력 그리고 경제력 측면에서는 중국이 절대로 미국을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런 패권이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단기적인 상황은 관세 전쟁에서 중국이 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하시는 것도 다 믿어도 되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미국이 압도적 우위의 국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는데 미국이 결국 양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우리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아직은 미국이 중국보다 압도적인 우위, 국력의 우위를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그래 총체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조금 더 세분해서 바라보게 되면 군사적으로도 미국이 중국보다 핵무기라든가 첨단무기 압도적으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를 서로 갖고 있는 중국과 인도의 대립 국면을 보십시오. 가끔 북경 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양국 모두 핵무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도 못 갖고 나오지 않습니까? 막대기로 가서 치거나 총이라도 갖고 나오면 우발적인 사태로 인해서 일파만파 악화될까 봐 더 조심하지 않습니까? 핵은 몇 개만 갖고 있어도 몇백 개, 몇천 개가 아니라 몇 개만 갖고 있어도 상대방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공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것은 이미 그 두 나라는 비교하는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작정을 하면 둘 다 뭐 정말 공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또 기술 같은 경우인데 기술을 중국이 계속 누리려고 했지만 미국이 계속 중국을 누리려고 했지만 그렇게 눌러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패권 대립이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시진핑 주석이 2013년에 집권한 다음에 2015년 정도부터 중국 제조 2025라는 걸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중국 제조 2025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10년 동안, 즉 15년에 나왔으니까요. 2025년, 즉 10년 동안 중국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뭐 AI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전기로 자동차라든가 뭐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은 짝퉁이고 2% 부족하다. 중국 기술력은 인정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첨단 대국으로 발돋움한다라는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을 내세웠고 10년 동안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은 중국의 다양한 분야의 기술력은 많은 국가들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바라보다가 얘네들이 그냥 내두면 안 되겠네 하면서 2015년도부터 들고 나온 중국 제조 2025가 효과를 보기 시작하니까 2017년부터 고민하다 2018년 3월경부터 미중 패권 전쟁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력 같은 경우는 되게 관건이고 앞으로도 첨단 기술을 누가 어떤 나라가 어떻게 개발해갖고 그 혁신 시스템을 돌려서 국제사회에 더 많은 국가들에게 얼마나 많이 기여하면서 지지를 사고 신뢰를 살 수 있는가가 관건인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흔한 말로 금융이라든가 군사대국, 변호사의 나라라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제조대국이고 그다음에 실물대국, 그다음에 엔지니어의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변호사가 많고 엔지니어가 많은 이 두 나라의 앞날은 과연 어느 쪽이 좀 더 지금 시대에 맞는 쪽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우리는 이런 것도 세밀하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 이제 인터뷰하기 전까지 이제 중국의 황구시보를 비롯한 뭐 중국의 주요한 이제 그 언론들이 지금 이 미중 관세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 실제로 판공청이라고 네. 해야 되죠.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을 실제로 이제 그 보위하고 있는 뭐 우리로 치면 이제 대통령실 같은 데도 내부 중앙판공청 같은 데서 지금 이제 어떤 내부의 기류가 흐르는지를 좀 취재를 해 오셨다고 했는데 대체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이펙에 대해서는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까지 와가지고 미중 정상회담을 중국도 미중 정상회담을 가장 중시해요. 에이펙에서 미국도 사실 그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라고 자기들은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시진핑을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죠. 그러면서도 하지만 과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을 안 만날 수 있을까? 안 만난다면 에이펙까지 왜 오게 될까라는 식으로 여유롭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긴장하기보다는 저렇게 이제 엄포를 놓지만 결국 우리 만나야 될 텐데라고 이렇게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다는. 자기들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엄포 수준일 것이지 실제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자면 미국 국내의 반발도 심할 텐데라는 그것도 한편으로는 플랜 B로서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도 자존심 있으니까 안 만난다 하면요. 시진핑 주석 즉 중국으로서는 더 좋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와갖고 여기저기에서 무책임한 말을 많이 하고 다니고 좀 가볍게 처신하고 다닐 것이 분명할 텐데 반면에 시진핑 주석은 비교가 되게끔 무게감 있게 우리는 국제사회의 협력과 공동 번영을 추구한다. 우리는 당신들 나라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들 나라와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분위기를 좀 더 호의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의 이미지가 극명하게 대조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 따라서 중국은 이 에이펙 국면이 자기들에게는 이렇게건 저렇게건 나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실제로 그러면 에이펙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나요? 트럼프 대통령 뭐 각자 오기로 이제 다 결정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예측 불가하니까 그런데 어찌됐건 제가 생각할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에 참가는 본래 트럼프 대통령은 에이펙이라든가 WTO라든가 뭐 국제 경제 시스템 같은 것 별로 신뢰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양자적으로 가야 한다라는 식으로. 뭐 G7, G20도 마찬가지고요. 양자적으로 가야지 강국의 힘을 더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패권적인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도 오고 시진핑 주석도 오고 그런데 만나기로 했는데 안 만난다? 과연 글쎄요. 뭐 국제사회에서 어떤 신뢰도랄까 그것은 과연 어느 쪽이 더 타격을 입게 될까요?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만날 개연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지만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인터뷰하는 이 시점까지 저희들이 이제 10월 31일 날로 지금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국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확률이 낮긴 하지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말 그분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아니, 그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일방적인 책임이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양국 간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조건이 안 맞아서 이제 못 만날 수도 있는 것인데 혹시 중국에서는 지금도 그러면 플랜 B 이번에 에이펙 경주 세계정상회담에서 미중
간에 이제 양국 정상이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플랜 B를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돌발 발언을 하기 전만 100% 이제 추가 하더라도 관세 매기겠다라고 할 때, 예. 예, 일단은 만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나오니까 그 말의 무게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로 간에 미리 그 사전 합의 과정이 쉽지 않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만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먼저 그 절대 의미 있게 물러서지는 않을 겁니다. 그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그 말씀은 어떤 예를 들면 지금 히토류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문제로 좀 관세를 중국도 반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낮추거나 중국이 했던 걸 갖다가 의미 있게 처리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100% 그렇고 또 다른 공격도 할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상태에서 그 시진핑 주석이 물러선다면요. 중국 국내의 반발도 심각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국면까지 온 것이죠. 관세 이슈로 미국에 좀 더 이렇게 저자세로 나가서 정상회담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제 인식이 확실하다는 거네요. 이미 중국도 그런 단계는 지났습니다. 네. 자기들이 거기에 물러서면서 그 고개 숙이면서 물러서는 그런 단계는 훨씬 지났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만 가지고 좀 집중해 보면 미중 간의 이런 이제 그 무역 전쟁 또는 관세 전쟁이 합리적으로 좀 풀려 나가려면 어떻게 지금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관세 100%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요. 다시 그 지금 국제사회도 그렇고 미국도 정말 국내 경기가 상당히 빠르게 식고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의 불만도 되게 커지고 있고 중국도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에 갑자기 관세 전쟁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기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상식적인 수준으로 관세에 올렸던 걸 갖다가 다시 회복시키는 완화시키는. 예, 완화시키는 그런 국면으로 가는 게 가장 낫겠죠. 네. 실제로 이거는 미국이 더 바랍니까? 중국이 더 바랍니까? 이 대목에서는. 중국도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닌가요? 중국도 상당히 심각하죠. 이게 예. 사회주의 일당 독재 치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별로 좀 드러내지 않고 무마시키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지 중국 경기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 지금 실제로 중국의 내수 시장은 어떻습니까? 뭐 부동산을 비롯한 버블이 너무 심하다 지금 그리고 내수 시장이 침체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은 뭐 또 뭐 5% 가까이 유지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 지금 중국 인민들의 지금 민생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참 우리가 좀 한편으로 개인적으로 좀 부러운 것 중에 하나인데 국제경제학 쪽에서는요 하나의 단일한 시장으로 우리가 생각해 주는 것이 인구가 한 6천만 명 정도 되면은 단일 시장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하나의 단일 시장권이 아직 못 되고 있는데 남북 합쳐지면 좋겠지만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단일 시장이 20몇 개가 들어가 있는 나라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은 외부하고의 즉 수출이라든가 외부하고의 경제 협력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중국이 상당히 쉽지 않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수 경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그 작년 기준으로 중국이 내수 소비가 GDP에 차지하는 비율이 39 내지 40% 정도까지 됐거든요. 이걸 갖다가 장기적으로 50% 정도까지 내수 소비를 끌어올리게 되면 외부의 여파에도 중국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경제 발전 전략을 크게 시프트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직도 미국으로부터 많은 걸 의지하고 또 해외 수출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인데 이 관세 때문에 타격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고스란히 중국 국내에도 여파가 미쳐져 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은 중국의 일부 어떤 그 공무원들은 아직도 월급을 밀려서 받거나 아니면은 그 공무원들이 그동안 사용했던 예산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절감됐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죠. 네,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다. 네. 경주 에이펙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이제 어쨌든 이제 한국에 오게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여기에서 극적 타협을 이룰 수 있다라는 기대를 사실 좀 하고 계신 거죠.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뭐 다 판 깨자고 이렇게 두 강대국의 정상이 한국으로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물리면서 계속 지속적인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미중 양국 간에 획기적인 성과까지는 쉽지 않을 겁니다. 획기적인 성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 지금 첨예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획기적으로 한 나라가 양보하지 않는 획기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서로 불만이 있지만 조금씩 양보한 상태에서 봉합하는 그런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한국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 자체를 우리는 의미 부여해도 됩니까? 아니면 그냥 장소만 제공해 주는 건데 무슨 대단한 의미를 억지로 넣으려고 하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냉철하게 생각할 때 어차피 뭐 APEC을 하니까 그런 국가 정상들이 와갖고 만남하는 그런 것인데 글쎄요, 무슨 큰 의미 부여가 있을까? 이번에는 우리가 순서인 것이고 내년에는 뭐 중국이 순서인 네. 것이고 그래서 과연 여기에 무슨 우리나라에 모여가지고 이런 의미 있는 회의를 했다. 정말 미중 정상이 획기적으로 무슨 합의를 보면서 앞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어떤 선언 같은 거 나오면은 빛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그냥 뭐 장소를 제공했다라는 그 정도 이상의 큰 특별한 성과가 아니면 의미 부여가 가능할까 싶어요. 그러니까 양국 정상 간에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나든 대한민국 경주라는 곳은 이제 국제적 관광 도시가 되는 뭐 일종의 이제 계기를 마련하자라든지 이제 거기에서 뭐 엄청난 지금 이벤트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또 4천억 정도가 이번에 이제 APEC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일종의 예산 투자를 한 것이니 이제 이걸 뭐 제대로 전 세계에 알려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도 미중 정상회담이 같이 왔다. 어떤 장소에 머물렀다, 어떤 경로로 이동을 했다, 어떤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뭐 이런 것들이 관광 자원화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예. 측면에서 말씀하신다면은 큰 홍보 효과가 있겠죠. 예. 하지만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미중 패권 대립을 의미 있게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떤 선언이 있었다 아니면 합의가 있었다라는 그런 것은 쉽지 않지 않겠나라는 그런 것이죠. 이 질문 간단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경주에 오고 나면 서울로는 안 간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해공항으로 들어와서 경주까지 오고 북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혹시 중국 쪽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고 싶다 하더라도 김정은도 계산기를 더 많이 두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시기상조 중에서 시기상조인 것이죠. 자, 그러면 판문점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상태에서 뭐 지금 만나갖고 너무 빠르다는 것이죠. 그 만나기 위해서라면 오랜만에 만나고 또 상당히 세계사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양국 간의 합의가 충분히 이뤄진 상태에서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정보가 들려와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루트가 다를 수는 있지만 이번에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하면 어떤 식으로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 서로 이제 일단 만나긴 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판문점일까? 혹시라도 평양까지 가느냐? 아니면 그것이 아예 무산되느냐? 또 다른 하나의 시나리오는 그렇게 해서 판문점이든 만나게 될 때 이재명 대통령은 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혹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느냐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어서 뭔가 지금 부글부글 끓는 소문의 덩어리로 보면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렇게 듣는 것은 풍문이나 소문 수준은 아니고 정보로서 상당히 좀 영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으로부터 제가 듣는 이야기여서 혹시라도 이제 중국 쪽에서도 그런 것들을 감지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죠. 분위기가 많이 바뀔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 원하기도 하겠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언젠가는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은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가 않았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시는 거고 예. 저는 뭐 문제 제기를 이렇게 해놓고 어떤 이제 그 장면이 여러분들께 이제 직접 눈앞에 펼쳐질지는 좀 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결국 그러면 경주라는 이제 공간이 미중 정상회담을 열리는 것이다. 뭐 이걸 어떻게 우리나라가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뭐 결국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제 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이제 지금 만남은 어떤 이제 성과를 낼 것이냐 그것은 이제 우리 국민에게 당면한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그 요번에 그 시진핑 주석과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즐거운 만남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여건상 양국이 이 한한령의 굴레에서 이제 벗어날 때도 훨씬 지났거든요. 근데 네. 이렇다 할 계기가 없어갖고 여태까지 질질 끌고 왔는데 한한령이 우리에게도 그렇고 중국에도 도움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옴으로써 양국 정상이 악수를 하고 미소 지음으로써 한한령이 해제된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 방안에 있어서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오는 것인데 가장
자기들이 좀 장애 요소의 하나로 생각했던 것이 반중 시위가 격화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대통령도 그렇고 총리도 그렇고 우리가 국가적으로 나서가지고 엄정 대처하겠다. 집회라든가 무슨 표현 자유에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말 엄정 대처하겠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국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자기들도 와가지고 하나의 또 성과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중시하는 미중 정상회담은 큰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으로 또 자기들이 중시하는 것은 한중 정상회담을 원만하게 잘 개최함으로써 한중 관계 개선의 시그널 파랑새를 날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는 한중 관계는 그만큼 잘 될 여건이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좀 드려야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중국 쪽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반한 시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가가 엄정한 법 집행을 했다는 것에서 고마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네, 아주 좋게 평가하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식으로 그렇게 고마워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까? 아니면 따로 취재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겁니까? 저는 그런 대화를 하니까요. 이건 예. 직접적으로 그런 대화를 들으니까 예를 들면은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중국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독재이긴 합니다만 그 시진핑 주석에 반대하는 견제 세력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쪽에서는 강경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야, 지금 한국이 11년 만에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방한하는 것인데 그 환영하지는 않고 한국 전국에서 반중 시위가 전개된다면은 환영받지 못하는데 거기 시진핑도 왜 가려고 그래? 하는 것도 있고 시진핑 주석이 한중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본인이 한국에 오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중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또 한국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은 시진핑 주석도 입장이 난처할 수 있고 또 중국으로 귀국한 다음에도 한국 가고 험한 꼴을 당하고 왔네라는 것 그것 때문에 한중 관계 개선을 책임감 있게 좀 더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추동력도 떨어지게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중국이 우려하는 것을 받아가고 적극적으로 대통령도 총리도 국가 전체적으로 국민들도 이거는 너무 과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되게 고맙고 어쨌든 한국도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한 상태니까 자기들은 더 많은 선물을 준비하고 오겠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확실한 좀 신뢰가 있다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인식되어 있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 중에는 중국이 대한민국을 너무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면 중국은 충분히 한국을 존중도 하고 오히려 배워야 하고 건강한 이렇게 좀 협력 관계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 이제 뭐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또는 중국 정부의 일반적인 견해다라고 하는 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죠. 중국 사람들 한국 무시하지 않습니까?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스스로를 자기 비하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되돌릴 필요가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20세기 우리 대한민국은 소한민국이었습니다. 20세기 당시 200여 개의 국가가 있었다면은 198위 정도의 경제력, 정말 최빈국 중에 최빈국, 약소국 중에 약소국이었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피땀 흘려 열심히 노력해갖고 중견 강국, 세계 10위권, 군사력 세계 6위권, 이 강국이 됐습니다. 우리 스스로 당당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또 중국도 과거 우리 소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지금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중견강국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한국 뒤에는 멋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중국이 두려워하는 미국과 일본이라는 카드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언제든지 구사해갖고 자기들을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저력 있는 대한민국이 됐는데 정상적인 상식을 갖고 합리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언감생신 그런 자기 비하적인 마인드가 전 상당히 좋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좀 황당한 그런 인간들도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다 있지 않습니까? 심사 비뚤리고 우월의식에 빠지고 패권의식에 빠져갖고 과거를 생각하면서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느 사회에 있기 마련인 그 정도 수준이니까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당당한 중건 강국이다라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중국에 쎄쎄 하면서 우리 국익 최대한 챙겨보자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중국을 떠받들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국민들이 실제 많습니까? 대한민국에? 아니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떠받들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일단은 우파라는 구구파라는 사람들은 무시하니까 그런 것이고 예. 뭐 좌파라든가 이쪽에서 과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혹시 주변에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저도 중국을 제대로 잘 스마트하게 활용하자는 입장인 것이지 예. 용중이지 뭐 숭중 아니 사회주의 공산 독재 국가를 우리가 왜 숭상하고 왜 떠받듭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조차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과연 그럴 것일까요? 그 보수 정당이나 이제 극우 쪽에서는 지금 뭐 소위 말하는 민주진보 정부는 중국을 눈치 보고 중국이 원하는 대로 가고 또 중국 앞에서는 끽소리도 못한다라는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폄훼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좀비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럽니다. 좀비 같은 사람이니까 나는 그렇다. 그런 사람들 갖다가 좀비라고 일찍부터 얘기를 했는데 예. 좀비가 왜 좀비입니까? 그 뇌는 이미 죽었습니다. 뇌는 이미 죽었는데 몸이 기형적으로 아직도 움직여가지고 사회에 민폐를 끼치는 것인데 그 20세기적인 그 과거 약소국적인 마인드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아직 몸은 살아있는 것처럼 이것저것 나불나불대고 하니까 지금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국은 우리를 되게 부러워하고 당당한 나라로서 동경을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나라가 자기들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사람도 많지는 않지만 세계적으로 무시 못하는 우린 강국이지 않습니까? 문화 강국이지 않습니까? 스포츠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이미지가 되게 안 좋지만 지금은 K라는 것이 석권할 정도로 K만 붙였다면 음식이건 문화건 스포츠건 다 잘 나가지 않습니까? 중국은 우리를 되게 부러워하거든요. 우리처럼 되고 싶어 하더라도 중국은 사회주의 일당 독재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 자유도 없지 않습니까? 영화를 만들더라도 국제사회에서 도움이 되고 국제사회에서 동경을 할 만한 그런 영화를 만들기도 쉽지 않거든요.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선전이랄까 세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측면을 토대로 깔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중국인들도 일반 중국인들도 막힌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해외여행을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또 중국 안에서도 다 볼만한 건 다 볼 수 있거든요. 중국은 이렇게 막혀있는 사회인데 한국은 전 세계를 석권할 정도로 K문화가 정말 좋다라는 것. 중국인들은 대부분 한국을 좋아하고 부러워하는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활용하지 못할 망정 아직도 쟤네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얘네들은 틈틈남 우리 영토를 갖다가 호시탐탐 노리는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세 번째로 큰 영토를 갖고 있는 중국이 또 다른 자기들 영토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갖고 힘들어하는 측면인데 화약과 같은 우리 영토나 대만이라는 그 섬을 가지려고 안달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는 그런 여지도 적지 않은 것이죠. 우 교수님이 지금 이제 중국을 전하는 거는 뭐 전화는 자주 하시는 거고 중국 방문도 대한민국 어떤 국민보다 더 자주 하시는 거죠 지금. 한 달에 한 번꼴이나 뭐 그 정도는 가죠. 갔다 왔다 이러면 실제로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확실하게 중국에서 한국인들을 대하는 좀 자세가 달라진 것 느끼십니까? 일단은 중국 언론도 통제된 언론이지 않습니까? 네. 그 통제된 언론인데 윤석열 시기 때는 뭐 거의 한국에 대해서는 정말 뭐 보도하지도 않다시피 이렇게 했는데요. 네. 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부터 한국에 대한 언론 보도, 중국 언론 보도가 상당히 밝게 되었죠. 이재명 대통령 이런 역경을 극복한 분으로서 이재명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도 이런 측면이 있어서 중국하고 협력할 여지가 이렇게 많다는 식으로 많이 보도하는 것.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중국 당국의 의중이 실린 것이죠. 한국과의 관계를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 풀어나가야겠다. 좋은 시기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 원래 실용주의 그리고 국익 중심의 국가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우수건 교수님의 일종의 철학 같은 거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거의 비슷하고. 맞습니다. 요즘 중국에서 보면 우수건 교수 이재명 대통령과 좀 가깝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대우가 좀 달라지고 이런 게 있나요? 혹시 판공청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 이렇게 만나면 혹시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거나 이 정부하고 좀 어떻게 연결이 좀 잘 돼 있느냐라는 것을 좀 탐문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당연히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는 제가 아무리 자기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중국에 대해서 이걸 잘 모르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저를 통해서 중국에 전달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하고는 저하고 어떤 커넥션이 없다는 걸 자기들도 알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제가 지금 정부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이렇게 밖에 있지만 그래도 뭐 중국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통하는 측면도 많을 것이고 한국 내에서 중국 관련해서는 저도 제 나름대로 위상이 있다고 자기들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갖다 저한테 정보를 주면은 저는 제 나름대로 이 정부에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으니까 그것이 전달이 되고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하니까 저에 대해서 조금 더 한중 관계에 있었던 좀 비공식적인 부족합니다만 좀 뭔가를 좀 바라는 측면이 점점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국 쪽에서 나오는 이제 중요한 이제 시진핑 주석 주변의 정보를 지금 우리 정부 쪽에도 전달하고 있는 채널은 갖고 계신 거네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받아서 실제 전달해 보니까 결국 양쪽이 맞구나라는 일종의 이제 민간 외교 또는 민간의 메신저 역할을 지금 우 교수님이 하고 계신 거네요.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우리 사회가 이건 잘 모르는 것 같다. 그것도 네. 중국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제가 아는 통로를 통해 갖고 전달을 하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 정부에서 직접 중국한테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제가 전달한 그 정치분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갖고 중국 측에 또 이렇게 전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어찌됐건 다른 더 훌륭한 분들이 많겠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미력 하나마 그런 역할이 좀 더 강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이제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이렇게 서로 일종의 조정 역할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의제 같은 거야. 뭐 우리 정부 부처도 많고 중국의 이제 해당 정부 부처끼리 의제를 후보를 내놔 갖고 이제 조율을 하겠습니다만 분위기랄까 아니면 서로 좀 놓치기 쉬운 오해하기 쉬운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보완적인 측면을 조금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하고 있다는 내용 그만큼 이제 정보의 신빙성이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자 그러면 이제 한한령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중국에서 한한령이 어느 정도이며 이번에 이제 양국 간의 정상회담을 하고 나면 어떤 식으로 풀릴 것인지도 좀 전망을 해주시죠. 한한령은 중국적인 특색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제가 이제 필요한 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릴 텐데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무슨 일이 있으면요. 자기들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단호하게 알기 쉽게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북한이라든가 한국, 미국을 얘기하지 않고 관계국은 아니면 남북 간의 문제는 유관 당사국들은 대화 협력을 이런 식으로 항상 돌려서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중국 역사에서 나온 것인데 자기 의사를 명확히 했다가는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대가가 너무 심해가지고 중국은 이제 돌려 말하게 되었는데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단호하게 자기 의사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공격하기도 하고 경고하기도 하고 미국은 그러면 안 돼, 중국은 그러면 안 돼, 북한은 이런 식으로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한한령 같은 경우도 한한령을 취하겠다는 공식 문서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드를 배치했다라는 것 때문에 분노한 상태에서 한국에서 한번 좀 반격을 가하자라는 식으로 한국한테 반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있다라는 그때는 4가지 4단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알 수도 없고 보도되지 않았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 정도로 중국이 화났구나라는. 근데 첫 번째는 문화. 그때 이제 한국의 문화 콘텐츠 같은 것이 잘 나갔으니까 문화 콘텐츠에 타격을 좀 입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 타격을 입히고 세 번째는 외교적인 측면에 타격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결국은 자기들이 타격을 입힌 것이 우리한테 너무 크게 와닿은 것이죠. 한국 민심이 한 번에 확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제재라든가 경제 부분에 대한 일부 제재를 하다가 2단계 제재하다가 이제 멈춰진 상태인 것이고 그 다음에 중국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한한령으로 한국의 제재를 취해서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도움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중국도 경제협력 한국과 해야 될 필요는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가 기억할 때 적어도 2017년 7월 정도부터 2017년 7월부터 한한령이 취해지기 시작했는데 약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저는 그때 중국 대학에 있었으니까요. 한한령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지 않냐. 이걸 빨리 풀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하고 풀 수 있는 계기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은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한중 양국 정상이 미소 지으면서 악수를 하고 좋은 분위기를 보면은 한한령은 페이퍼 없이 시작된 것이니까 그걸로서 한중 양국 정상이 웃으면서 정상회담 했다는 걸로 저절로 풀려지게 된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한중 정상이 그렇게 만나서 양자회담에서 웃으면서 악수를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시진핑 주석도 오질 못했고 또 우리 대통령도 한중일 정상회를 위해서 가긴 했습니다만 양자회담을 위해서 간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결국 이번에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계기가 왔으니까
결국 시진핑 주석이 우리 대통령과 만나서 정상회담을 잘 마쳤다. 그것은 곧 한한령이 해제되는 것이다라는 시그널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중국 중앙판공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한한령은 다 풀기 위해서 자기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원만한 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풀려져 나갈 것이다. 그럼 한한령이 이제 해제되면 우리나라에 이제 K컬처가 주로 나가서 공연, 뭐 영화,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가서 중국 쪽에서 초청을 우리가 많이 받고 거기에서 중국 팬들을 향해서 이제 한국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글로벌 스타들이 예. 한류 스타들이 나가서 이제 공연을 한다거나 한국 영화가 간다든지 지금 드라마도 이제 수출이 훨씬 더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것도 한한령 해제도 맞는 말씀인데 한한령 해제도요. 중국적 스타일대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어느 순간부터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마치고 정상회담을 잘 마친 다음에 귀국했다. 그때부터 끝 모든 것이 한 번에 딱 전격적으로 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야금야금. 중국에서 우리 K-팝 가수 팀이 어디서 공연을 하게 됐다네. 그동안 못했는데 어떤 게임의 판호가 또 나왔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네. 하나는 지금 해제된 것인가? 아니면 관광객이 더 많이 몰려오네. 이런 식으로 이게 해제된 것인가라는 애매모호하게 이것인가 저것인가 모를 정도로 하는 것이 중국이거든요. 한한령 시작도 그렇게 됐고 해제도 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걸 갖다가 중국을 탓한들 소용없습니다. 관점이 다른 거, 살아온 게 다른 겁니다. 중국은 5천년 역사 동안에 그런 식으로 살아왔고 그런 방식으로 한한령을 취했고 그런 식으로 풀 것이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식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제가 말하는 것은 정말 신빙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 큰 문제가 없이 정상회담이 끝나면은 하나씩 둘씩 여기저기서 우리 한국 기업이라든가 한국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더 많이 중국 가고 경제 협력도 더 많이 되게 되는 그런 식으로 풀어져 나갈 겁니다. 자, 그럼 한한령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교류의 일종의 분위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제 결국 경제 문제로 가야 하는데 중국에 진출했던 현대, 삼성, SK 뭐 공장 문 닫았다는 이야기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금 다시 재개할 가능성이 있나요? 어떻게 됩니까? 충분히 재개하겠죠. 그리고 중국은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잘 나간다고 하지만 어쨌든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최첨단 기업들하고 떨어지는 측면도 있고 자기들이 좀 앞서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협력 같은 여지는 아직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풀어야겠지만 우리도요. 우리가 경쟁력을 갖춰야죠. 예를 들면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우리가 그런 것도 참 모순이 많은데 중국처럼 자본주의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중국처럼 자본주의 그 시장 경쟁이 치열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전기 자동차만 하더라도요. 중국에는 전기 자동차 완성차 메이커만도 60개가 넘거든요. 근데 매년 중국이 집계합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근데 거기서 빠르게 바뀝니다. 어떤 기업체가 40몇 위였다가 10몇 위로 갔다가 도태되기도 하고 어떤 기업은 계속 잘 올라가다가 정체기를 겪기도 하고 그만큼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심한 그 자본주의 국가 시장 중에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살아남는 전기 자동차라든가 다른 제품 같은 거 있으면은 해외에서의 국제 경쟁력을 그만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현대 자동차도 그렇고 우리 전기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최첨단 기업 같은 경우도 중국 시장이 이렇다는 거 경쟁이 치열하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경쟁력을 갖춘 상품으로서 제품으로서 들어가야 되는데 중국을 깊이 있게 바라보지 못하고 사회주의 국가니까 국가에서 도움만 준다 이런 식으로 핵심을 찌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이제는 중국 시장이 다시 열리게 되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는 정말 중국 사람들, 중국 소비자들이 우리 것을 한국 것이라고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런 거 없으니까요. 저 사람들은 철저히 실용적이니까요. 가성비가 더 좋고 그만큼 좋다라고 하면은 한국 거라도 살 겁니다. 지금 미중 패권 대립하지만 미국 거 제품 잘 나가는 거 있고 일본을 끔찍히 싫어하지만 일본 제품 꾸준히 잘 나가는 그런 제품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국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경쟁의 실력을 좀 갖춘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겠죠. 지금 이제 경제 문제는 이제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번에 사드 한 10년 이제 가까이 됐지만 중국에서 수가 틀려버리니까 한국 기업들 다 철수해야 한다. 저기 괜히 투자했다가 큰일 난다. 낭패 볼 수 있다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줬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한한령이 풀리고 경제 문제로까지 확장된다 하더라도 중국을 실제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저 시장을 믿을 수 있느냐, 저 정부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면 좀 더 이제 계산이 복잡해질 것 같거든요. 자.
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그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뭐 리스크가 없는 것 없지 않습니까? 중국이 과거에 우리한테 사드 한한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 우리 기업들이 정말 경계심을 많이 갖게 만든 건 맞습니다. 자기 자업자득인 것이죠. 하지만 중국은 그걸 통해 갖고도 느낀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한중 간의 경제협력, 기술협력, 한국 민심도 상당히 중국에 멀어져 자기들한테도 좋을 것이 없었다. 그래서 자기들이 반격을 가하더라도 힘의 조절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과거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나올 것입니다. 자기들한테도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지금 미중 패권 대립 국면을 보더라도 미국이 공격을 하니까 중국도 반격을 하고 중국도 했던 걸 갖다가 미국이 막는 것처럼 중국도 막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상황이 안 좋게 되면은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불안해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이제 또 현실적으로 생기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한국 기업이 진출도 많이 하고 있고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한국 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훨씬 더 사박이 좋다 뭐라고 하는 것과 이제 비교했을 때 과연 중국이 과거에 이제 초창기의 산업화 과정에서 생겼던 한국과 중국의 그런 우호적 관계가 투자로서 이어지고 또 거기에 걸맞는 우리가 대우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은 좀 차원이 많이 달라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베트남이 14억의 시장을 갖고 있습니까? 네. 그다음에 인도가 중국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만 인도의 그 경제 수준이, 소비 수준이 중국만큼 높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비즈니스를 하면서 한쪽만 바라본다라는 것도 저는 얼마나 현명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측면도 있고 이런 측면도 다 있는 걸, 그걸 골고루 생각을 하면서 리스크를 어떻게 해칭하면서 어떻게 베네핏을 최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을 부단히 노력을 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옛날에 한번 그렇게 당했다 갖고 나는 14억 시장 포기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경쟁력은 거기서 끝인 것이고, 그래도 이런 정말 아름다운 장미를 꺾기 위해서라면 장미를 둘러싸고 있는 날카로운 가시넝쿨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심조심 잘 해갖고 꺾을 수 있는 것이, 그 조심하지 못한다면 장미를 꺾기 전에 피해만 더 많이 보일 것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그만큼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하고 14억 시장을 우리가 요긴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가,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교류하고 해야죠. 이 말씀은 이제 2025년도 현재 중국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이제 한중 관계가 좀 리셋,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그렇죠. 과거에 좋았던 사례도 생각을 하고 안 좋았던 사례도 생각하고, 또 외국 사례 좋은 사례 안 좋은 사례 같은 그건 일본인들이 잘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인들은 리스크에 더 방점을 둬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그래도 우리는 요만큼만 먹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되게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이 났는데, 예를 들면은 과거 전 중국으로 우리가 많이 진출할 때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껌을 팔더라도 당신 인구가 13억 대에서 13억 개를 팔 수 있으니까 하면서 들어가는데, 저는 그때 중국 대학에 있었으니까요. 일본 기업의 중국 진출과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이런 식으로 비교했습니다. 돌다리가 있어요. 이 하천이거든요. 돌다리가 있는 겁니다. 돌다리를 건너야지만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일본인들 같은 경우 이 돌다리가 얼마나 위험할까 와서 전문가를 불러갖고 점검을 하고, 그래도 못 믿겠으니까 또 두드려보기도 하고, 그래도 못 믿겠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몇 명 잘 건너가 문제가 없는지를 보고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건너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쪽에 먹거리가 좋은 게 있다고 하니까 이 돌다리 서로 위험한지 위험하지도 않은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진취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텀벙 막 뛰어가다가 어떤 사람 미끄러서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꾸라지기도 하고 또 사람들은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 일본인에 비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신중하게 돌보는 그런 것이 많이 부족했는데, 이제부터 중국 진출은 양측을 좀 더 잘 가미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14억 시장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기업도요, 그 힘든 시기인데도 중국에서 계속 잘 나가는 우리 기업도 있고 나온 기업도 있고 지금 또 들어가는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준비를 제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돌다리가 이제 뭐 돌다리가 돌다리지 풍선다리가 될 수는 없으니까 뭐 신중하게 이제 더 검토하는 것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한국처럼 돌파하고 그냥 가자, 시장은 시장이지라는 식이 이제 나올 수 있다고도 보고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시진핑 주석과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이재명 정부 집권 5년 동안은 한중 관계가 크게 문제 없겠죠. 솔직히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기본 기조는 중국이 생각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본 기조는 이 기회에 확 앉자. 그래서 한중 관계를 다각적으로 더 밀접하게 많이 엮어버리자. 그래서 정권이 또 한 개 바뀐다 하더라도 네. 이상한 자기들이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여기도 다각적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렇게까지 많이 흔들리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만큼 적극적이고 호의적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칼자를 쥐고 있다는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중국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또 미국과 일본 요소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중국과의 친소 관계는 조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미국과 뭐 전임 정권처럼 너무 일방적으로 다가가고 일본한테 다가가고 이렇게 되면은 뭐 중국이 아무리 이재명 정부하고 좋게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자기를 바라봐주지 않고 다른 쪽만 바라보면 이것은 뭐 짝사랑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중국의 한국에 대한. 그렇게 되면 아무리 좋게 생각하더라도 관계가 더 좋게 될 수가 없을 것이고요. 우리가 미국하고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미동맹은 우리한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중국도 인정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도 인정을 하면서도 사안별로 대한민국 국익 최적을 위해서 이 사안에서는 중국과의 교류 협력이 더 각각 필요할 것이고 어떤 때는 미국과의 이런 교류 협력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거. 중국이 냉철하게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합리적인 판단이다라고 생각되는 것이라면요. 그런 구도로 가게 된다면 한중 관계는 이재명 정부 시기에 상당히 좋아지게 되겠죠. 지금 실제로 이제 중앙관공청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앞으로 5년 동안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이런 메시지는 여러 차례 받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이미 대통령이 중국 관광객에 대해서 무비자도 시행해줬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그게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무비자 시행이 때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10월 초에도 한국에서 한 행사가 있었는데 크루즈를 타고 중국에 한 1,000명 정도가 왔다가 가는 그런 것인데 결국은 비자를 못 받아서 못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공무원 나리들이 정말 문제가 많은데 무비자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더 까다롭게 됐어요. 예를 들면요. 지금 한국에서 무비자에 혜택되는 그런 여행사가 뭐 100몇 군데가 있다 하면요. 그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도망가는 이탈률이 한 명이라도 도망가면 다음에는 관광객 아예 이제 취급을 못하도록 이렇게 제재를 이탈률이 뭐 5% 정도라고 예, 예. 하는데 5명 정도 도망가면 타격을 받는다는데 무비자를 하면서 2%로 줄였다고 합니다. 2명만 도망가면 무조건 그 여행사 책임이고 뭐고 그다음에 무비자를 받기 위해서라면은 무비자는 무비자지만 무비자를 받기 위해서 사전에 서류를 내는 그 전자 비자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조건이 더 까다로워졌대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렇게 하라고 하고 총리도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공무원들은 자기들 다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오히려 더 규제를 강화하는 그 이야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만약에 알게 되면 바로 이거 실무적으로 뭐 어떻게 바꿀 건지 빨리 조치를 하라고. 무비자 효과가 오히려 유비자일 때보다 더 못하다. 오히려 그 지금 현장에선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아니면 대통령실에 이걸 보신다면요.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은 공무원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나라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총리도 장관들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몇몇 이 공무원들이 일탈된 몇몇 공무원들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은 공무원 자리 그만두게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네. 예. 시진핑 국가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면에서 그 비슷한 면이 있습니까? 이제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시진핑 주석은 늘 실사구시를 지향해 왔거든요. 실사구시는 그야말로 실리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재명 대통령 실용이지 않습니까? 아니 중국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중국을 잘 활용하겠으면 시시 하면 되지 뭘. 이 자체가 되게 실리적이고 실용적인 거지 않습니까? 이 두 분이 성향이 많이 맞아요. 그다음에 온갖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가 더 많이 가지고 이미 정점에 더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은 다 역사에 자기가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는 것이지 자기가 조금 더 많이 갖고 뭐하고 그런 건 없거든요. 제가 한 말씀만 보태면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라는 사회주의 대국에 대한 국가에 대한 일종의 애착, 애정 이런 게 훨씬 더 크다. 인민에 대한 애정이 애착이 크다. 뭐 이렇게는 좀 느낌으로는 안 오지만 제가 이재명 대통령 계속 이제 취재하고 또 주변에 가까운 분들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지금 실용주의 노선은 결국에는 사람 중심이다. 그리고 국민주권이라는 말에 나오듯이 인본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 분석을 제가 방현석 교수님으로부터 듣고
이게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지금 국가 운영의 밑바탕은 결국 국민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두 정상 간에 어떻게 이렇게 잘 조우가 되어서 양국이 이제 발전하는 계기가 될지는 좀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요. 예.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일맥상통합니다. 예를 들면 말씀하신 민심이라든가 민이라든가 민분이라든가 위민 다 중국어 아닙니까? 네. 중국도 민을 근본으로 해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배를 뒤집기도 하고 그러니까 왕조를 전복시키기도 하고 왕조를 지속시키기도 한다는 것이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구분해서 한다면은 우리는 개개인의 민을 더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쪽을 더 중시하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 사회의 안정을 더 중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라든가 사회의 안정, 지속적인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라면은 인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불편하더라도 자유를 제한한다라는 그런 측면이 우리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겠죠. 하지만 인민들도 결국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지만 이것은 중국 역사에서 기인되는 겁니다만 제대로 된 나라가 제대로 되고 강성하고 부강한 나라가 돼야지만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고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강성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라면 중국은 또 사람이 많으니까 스스로도 생각해요. 중국은 땅이 너무 크고 인구가 너무 많아. 자기들도 얘기하거든요. 런 타이또 띠 타이따라는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그 말? 런 사람 인자입니까? 예. 런 뚜어 사람이 뚜어 많을 타자 사람은 많고 띠 땅지 땅은 따 크다 런 뚜어 띠 따라고 하거든요. 예. 자기들 스스로도 자기들이 국제사회에서는 부러워하는 측면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너무 많고 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큰 나라를 관리하고 통치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 이 큰 나라가 개개인들이 다 자기 자유만 주장하면은 분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자기들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 양보를 해야 된다는 것. 중국이 자유민주를 서구식 자유민주를 선호할 것 같아요. 우리는 중국이 자유민주가 없고 뭐 하지만 중국은 서구식 자유민주 서구식 자유민주만 하다 보니까 할 말 다 하고 그러니까 항상 분열되고 사분열되고 중심점이 없고 왔다 갔다 하고 우리는 그런 거 싫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랑 생각이 달라요. 네. 다른 걸 갖다가 우리가 자유민주적 시각에서 중국은 이렇게 열등하고 뭐 이렇게 바라보니까 중국은요. 점점 더 중국이 성장을 하고 이렇게 대응력이 강해지고 하다 보니까 너희들은 그래 너희들이 알고 싶은 대로 얘기하고 싶은 대로 얘기해 우리는 우리 길을 갈 거야 라면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것을 더 발전시켜내는 데 지지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 이야기 새롭게 이렇게 우승 교수님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 시간이 쑥 이렇게 흘러가 버렸네요. 자, 오늘 중국 이야기 나누고 시간 나면 이제 일본 이야기 해야 하는데 일본 개요 대학에서 이제 그 석사 과정을 마치셨고 실제로는 중국어보다 일본어를 훨씬 더 잘하시는데 일본서 강의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은 이제 일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기회 여러분들과 함께 갖겠습니다. 우수은 교수님과 우리의 좀 이런 정보의 폭을 좀 넓히고 그리고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하게 해주는 이런 기회, 계기 계속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들 중국이 우리보다 인구가 많고 땅도 크지만요. 우리 지금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한중 관계만큼은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리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신감을 가지고 왜 내가 그렇게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 앞으로도 중국 관련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저 14 거대한 시장을 우리 또 하나의 시장으로 삼아나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중국을 공부하는 것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내 삶과 어떻게 중국을 연결시킬 것이냐. 혹시 비즈니스 하시는 분 또는 뭔가 직업을 새롭게 또 구하는 분들도 중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이게 내 삶과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집 인터뷰 이렇게 이제 우성 교수님과 했고요. 자주 모시면서 여러분들께 아주 유익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스픽스몰에 가면은 공동구매 지금 상품이 나와 있는데요. 순면 60수 이불 그리고 패드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국내산 바이오 제품인데요. 슈퍼싱글 사이즈 1+1 두 개 드린다는 말씀이죠. 59,900원. 퀸 사이즈 1+1은 69,900원에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정도 국내 생산 섬유 원단 그리고 1+1 프리미엄 순면 이불과 패드 겸용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필요하신 분들 꼭
댓글창이나 더보기란에 보시면서 구매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동차 보험 여러분 들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가입하는 보험인데 여러분들에게 적정한 보험료가 지금 매겨져 있는지, 보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한번 상담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일 당장 자동차 보험을 바꾸지 않더라도 3개월, 6개월 뒤에 지금 바꿔야 되는 내 자동차 보험이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전용 전화번호를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더 착한 보험과 함께 스픽스몰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1644-1226으로 전화를 하시면 바로 상담받거나 여러분 전화번호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의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에 대한 깊이 있는 상담, 혜택도 드리고 범위도 넓히는, 비용도 절감하면서 정말로 보장의 범위를 넓혀주는 방법 제시할 것입니다. 1644-1226 기억하시면서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승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특집 인터뷰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우승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청자 전용 상품을 만들었는데 자동차 보험 또한 보험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보장이 돼 있는지 다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하고 즉시 비교 견적해드리는 1644-1226 자신 있다 비교하라. 저희가 스픽스 애청자 전용 상품으로 만든 만큼 1644-1226으로 전화 주셔서 꼭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격려 그리고 혜택 돌려드리겠습니다.